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자, 3학년 2차 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자, 우선 산업혁명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산업과 상업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6세기부터 시작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상업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상업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상업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싼 물건을 이동시켜서 적게 생산되어서 가격이 비싼 곳에서 파는 것, 그걸 이제 선생님은 상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은 기존에 생산되어 있던 물건을 의미의 지역 A에서 의미의 지역 B로 옮기는 유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통 중심입니다. 반대로 산업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거죠.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는 당연히 유통이 중심이 되고 산업혁명에서는 생산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자본주의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한 자본으로 생산수단인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자본을 축적했을 때 많은 자본이 쌓였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독점화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에 이제 그 기업이 발전을 해가면서 독점이나 과점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재벌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재벌들은 당연히 국가 경제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재벌들의 이득을 조금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원료를 싼 값에 가져온다든지 또는 싼 값으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국주의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들어가기 전에 산업혁명의 시작은 역시 영국이죠.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술은 1830년대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벨기에와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벨기에 지역은 옛날 백년 전쟁 시기에 모직물 공업에 기반했었던 플랑드르 지역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통일이 끝났던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났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 발전이 시작되게 되고 19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와 일본까지 산업혁명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이 뒤에 일어났던 국가들의 산업혁명은 더 이상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산업화라는 표현을 쓰죠. Industrialization, Revolution이 아니라 Industrialization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제1, 2차로서 경공업을, 3, 4차로서 중공업을 발전시켰으나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산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본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1차 인클로저 운동과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력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인클로저 운동은 각각의 1차와 2차 인클로저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였던 석탄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산업혁명의 과정,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저 옆에 널어져 있어서 주워다 쓰면 됐었던 석기, 그리고 불의 온도를 높여가면서 가열하는 과정에서 얻게 됐던 최초의 금속이었던 구리, 주석, 납, 청동 등을, 그러니까 황동 등을 조합했던 청동기 시대, 그리고 더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풀무라든지 가마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더 높은 온도를 확보하여서 뽑아냈던 철기 시대,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강철의 시대가 오는 거죠. 즉 석탄이라는 뛰어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얻은 고온의 열을 통해서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강철로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석탄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연료, 화석 연료의 문제에서도 역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시민혁명이 이미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유주의가 전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던 상태인 거죠.
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라는 또 다른 정치의 풍파를 겪은 프랑스 같은 국가와는 다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찰스 1세의 목을 한번 딴 그거를 제외하면 그 뒤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또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6세기 먼저 상업혁명 시절을 보면요. 이 상업혁명 때 모직물, 특히 플란넬 같은 작물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모직물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덩달아서 모직물의 원료인 양모, 즉 양을 길러서 얻는 수익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기 위해서 기존의 멀쩡한 농지를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인클로저,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기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소작농 또는 빈농들이 쫓겨나고 이들의 어떠한 빈곤한 삶이 사회 문제가 되는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1차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하면서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그 속에서 이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러한 표현들을 썼다는 걸 우리는 이미 북유럽 르네상스 때 한번 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젠트리 계층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반대로 1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살던 곳에서 쫓겨났던 농민들을 구하기 위한 빈민구제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업혁명의 기준은 아무래도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산이라고 산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나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조선 후기에서 한번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것을 들었겠죠. 조선 후기에 우리의 선대제 수공업은 어떤 기반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대동법이 시작된 이후부터입니다. 대동법이라는 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쌀, 포, 동전 이런 것들로 특산물에 대한 세금이었던 공납을 대신 내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특산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쌀, 포, 동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청상인들, 공인들에게 이러한 쌀, 포, 동전을 줘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해오도록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들은 각지의 수공업자들을 찾아가서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의 어떤 그 물건 생산이 안 되니까 미리 자금과 재료를 제공해서 일정 기일 안에 납품을 받는 형태의 수공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대금을 지불한다는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그런데 선대제 수공업으로도 물량의 확보가 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매뉴팩처라고 불리는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이 공장제 수공업은 커다란 공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장인들을 모아서 이제 그 장인들이 이제 출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공업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기계의 힘을 빌린 것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이 공장제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가죽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샤넬,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이런 그 브랜드에서 저가 라인업, 한 3,400만 원 이하의 저가 라인업이 아니라 한 6,7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 고가 라인업에서는 이러한 이탈리아의 그 매뉴팩처 형태, 공장제 수공업 형태로 가방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되고 그곳에는 제작자의 시그니처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사치품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형태인 것이죠. 자, 17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영국은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함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크로멜 그리고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일어났던 명예혁명까지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산업혁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이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면직물은 인도의 면직물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면직물이라는 게 면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천이죠. 왜냐하면 일단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땀을 흡수하거나 땀이 통하거나 즉 여름에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만 겨울에도 면을 두 겹으로 만들고 그 안에 솜을 누벼 입는 형태로 얼마든지 더위와 추위 모두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섬유고요. 게다가 섬유의 기반이 양처럼 동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직물처럼 동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화라는 식물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훨씬 생산비도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면직물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나면서 모직물 중심이었던 영국은 일시적으로 면을 이용한 직물을 사용하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지만 실제로 금지한다고 그걸 사람들이 안 입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인도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면직물을 구매하기 위해. 당시 인도는 어마어마한 인구, 다수의 노동력을 이용한 수공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다수의 노동력을 이용한 수공업으로 인한 면직물의 품질이나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자본 유출이 심각해지고 그렇다고 이 면직물 산업, 자 이제 영국도 모직물은 이제 시대에 지났다, 면직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으나 아무리 면직물을 만들어도 수많은 인구빨로 생산해내는 인도의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산하 정책이라도 해가지고 많은 분가분가 하시고 많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인구를 늘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면직물 그리고 인도로서의 어마어마한 자본 유출은 산업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나서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한 동력을 개발하게 되고 만들어진 물건을 한 곳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며 그리고 안전한 어떤 이동이라든지 물류의 운반을 위해서 통신까지 발달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8세기의 산업혁명을 보겠습니다. 우선 베살리우스 같은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에서 발달했던 이제 의학의 발달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곡물가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농민들이 많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2차 인클로저가 일어나는데 이 위에 선생님이 2차 인클로저의 원인을 써놓았죠.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유럽 내 전체적인 곡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당연히 인구도 증가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은 농민들의 일부가 노동자로 전환되었다는 얘기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곡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가가 상승하는 거 이유가 뭐야? 농민에서 노동자로 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국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2차 인클로저의 과정은요. 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을 농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농지로 바꿨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 기계가 농사를 지어버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농민들, 결국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노동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대부분은 일단 면직물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이제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것이 면직물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기계혁명, 아까 여기 말했던 요 순서가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니가 방적기를 만들게 되는데 방직기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기도 같이 기억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방적기. 방적기는 실을 뽑아내는 거고요. 면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기계이고요. 방직기는 그 실을 시실과 날실로 서로 엮어서 면을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지금 1호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방적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방적기를 사람이 돌릴 수 없이, 그러니까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동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동력이 이제 증기를 이용한 동력이었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죠. 그리고 이러한 동력들을 운송수단에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증기기관차라든지 증기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스티븐슨이나 폴턴의 요 시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19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안전한 항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모스가 유선전선을 그리고 마르코니가 무선전선을 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인클로저, 우리가 이미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서 배웠던 이 곡물법은 이 2차 인클로저로 인해서 계속해서 곡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산업자본가들을 중심으로 곡물법 폐지에 대한 어떤 여론이 후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1846년에는 곡물법이 폐지되게 되면서 2차 인클로저가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곡물법 폐지가 요 2차 인클로저 때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우선 농촌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걸 물론 발전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뭐 이동이라고 보는지는 뭐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또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로 사회 계층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동 문제는 러다이트 운동 또는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양쪽의 용어가 전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들은 저 기계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계만 파괴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 파괴 운동을 가게 됐다가, 이제 기계 파괴를 아무리 해봤자 자기가 손해배상만 해야 되지 뭐 이 시대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을 위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뽑았던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떤 의원들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실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눈에 띄는 또는 여러분들을 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정권을 준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이,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한 차티스트 운동 또는 인민헌장 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미 영국의 자유주의에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공장법이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해집니다. 공장법은 조금 더 설명하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진짜 지금 같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뭐냐면, 당시엔 거의 16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시켰었어요. 이 16시간의 노동을 시키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자면 뭐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도 안 되는 마당에, 또 여자들은 아이가 있으니까 실제 공장에 가서 맞벌이를 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아이가 있는데 공장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공장주들이 아이까지 데려와라, 우리 공장에서 아이와 함께 일을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으로 보면 진짜 리얼 노동 착취에 가까운 건데 당시에는 혁신적인 지원이었던 거죠. 공장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건. 문제는 그 아이들조차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방직기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체구가 작으니까 방직기 밑으로 내려가서 시실과 날실을, 끊어진 실들을 잇는다든지, 또는 일반 성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탄광갱도에서 석탄을 캐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유아와 여자들에 대한 사망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아동이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심야 작업은 뭐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걸어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뭐 당시 진짜 그 상황, 이제 요크셔 테리어 같은 강아지들, 선생님이 기르는 초보이 같은 강아지들도요, 공장, 이 산업혁명 시기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제 공장에 있는 쥐를 잡기 위한 강아지들. 왜냐면 고양이를 쓰면 되게 치키면 고양이는 이제 기계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생활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상 부분을 보면은 당시 이제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겠죠. 이제 사회주의는 초기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사회주의는 프리에라든지 생시몽이라든지 오원 같은 친구들이요, 타협이나 협동, 그리고 협동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나름대로 어떤 공상적인, 진짜로 그냥 그런 이론상의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또는 어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인 말이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개미 이론이라는 것도 있거든. 100마리의 개미가 있으면 그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20마리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논단 말이야. 그런 20마리를 빼낸다 하더라도 남은 80마리가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80마리 중에 20%, 16마리 정도는 또 탱자탱자 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놀고도 싶고 빠져나가고도 싶고 땡땡이도 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사회주의에서 이들의 어떤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사회주의자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세상은 굉장히 밝고 잘 굴러가겠지, 이런 형태의 그냥 아니한 생각을 했던 그러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 같은 사람들은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으로 어떤 협동촌 이런 것들을 실험했지만 사실 뭐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르크스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학던 엥겔스 이런 사람들은 혁명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무산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들이 자본가들을 때려잡는 어떤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주의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빈체제 상황에서 빈체제가 흔들렸던 계기 중에 하나인 그리스 독립을 보면서 당시 유럽의 사조는 낭만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낭만주의의 사조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엄청난 오물, 하수, 쓰레기, 수많은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낭만이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사실주의에 굉장히 기반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도시의 삶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심정에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의학 발전. 역시 이것도 사실주의와 도시의 삶을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좁아터진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했겠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이 굉장한 어떤 그 발전이 필요하게 됐고, 따라서 이제 그 왜 사람들이 모여 살면 이제 병이 옮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균학을 발견했던 파스텔라든지 또는 그리고 전염병을 미리 어느 정도 약한 병균을 흘려보내서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백신, 그런 식의 종두법, 천연두를 막기 위한 종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 이유가 뭐냐면 인구 밀집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혁명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 발전의 상황을 보면은 다윈이라는 친구가 종의기원, 갈라파고스 섬에서의 그 폐쇄된 어떤 자연환경 속에서 각각의 종들이나 어떤 동물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보는 그런 우생학을 이야기하게 되고, 멘델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생학, 즉 수도원의 신부였던 멘델이 콩을 기르면서 어떤 형질들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유전학 이런 파트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명가로서의 에디슨, 사실 에디슨은 발명가가 아니라 사업가에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X선을 발견한 렌트겐이라든지 또 방사능 물질이었던 라듐을 발견한 퀴리부그 이런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요. 당시에 라듐은 어느 정도 발광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라듐이 당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시계나 선박에서 어두움에서도 불구하고 보여야 되는 야광의 도료로서 많이 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음식에도 넣어서 먹고 물에도 넣어서 먹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사능 물질을 그냥 이렇게 건강 음식이다 이러면서 먹는 그런 무식한 시대가 있었어. 물론 이제 당시만 해도 방사능의 어떤 위험성이 잘 밝혀지지 않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 부분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제국주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